음. 보세요, 이제. 이래서 좀 더 긴 구간의 도표나 차트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을 보시면, 제조업 GDP가 뭐 올라오긴 했어요. 계속해서 GDP가 올라가니까, 그죠? 근데 20년에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제조업 GDP가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지금 이제 꺾이는 구간으로 지금 보이죠, 그죠? 그죠? 이거 국내입니다, 국내. 제조업 GDP가 이제 기여하는 바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다음. 반면에, 부진했던 서비스는 다시, 이거 한국이에요, 한국. 미국이 아니라. 한국임에도 이래요. 당연히 부진했던 서비스업이 이후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회한 수준 올라가고 있고, 16, 17, 18, 19, 20까지의 상황도 한번 보세요. 앞에 그림이랑. 서비스업의 상승이 큽니까? 상품의 제조업 부분에, 어, 그 상승이 큽니까? 서비스업 누적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줄긴 했지만 다시 또 그 전 수준을 높이고 있고. 그러면 얘는 이제 더 올라간다는 얘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상품의 서비스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니까요. 구독 경제로 가는 이유도 점점 소비 여력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상품까지도 서비스 구독으로 가져오는 것 뿐이죠. 이해되시죠? 사지 말고 구독하라는 거죠. 안 사니까. 소비 여력이 떨어지니까. 서비스업이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IT는 그걸 또 이어줄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차이라는 거죠. 다음. 근데 아까 탐욕의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봤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미국의 좀 정말 슈퍼파워라는 게 너무 무섭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 선에서 2010년 이후에 가계부채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누구는 엄청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나라들이 보이고 누구는 우하향하는 추세가 보이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2008년에 미국의 가계부채가 문제였다고요. 무분별한 신용에 의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터지고 난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아주 안정적인 수준으로 내려왔다고요. 미국 기업들은요, 지금 탐욕 구간에 간 기업도 없고요. 미국 개인 역시도 탐욕을 부리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면 미국 부동산과 미국 주식시장, 이른바, 뭐 미국 주식시장은 뭐 다르게 볼 수도 있죠. 거기에는 버블이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반면에 탐욕은 개인과 기업이 부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 가계부채 추이만 봤을 때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데는 어디냐고요. 그죠? 유로존은 모르겠어요. 유로존도 오히려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중국하고 한국 보면 원래 중국은 가계부채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았고 저축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소비 촉진을 일으킬 정도로 돈을 쓰라라고 할 정도로 어? 소비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내는 국가였는데 지금 15, 20을 거치면서 한번 보세요. GDP 대비 몇 퍼센트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지. 낮은 수준이 아닌 수준까지도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은 뭐 말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면 지금 개인이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탐욕을 부려서 뭘 사고 있는지 거기가 버블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한국의 가게는 지금 탐욕을 좀 부리고 있다는 얘기고 미국의 개인들은 탐욕을 부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중국의 개인들은 좀 탐욕을 부리고 있는 거고 지금 그 추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죠? 그렇게 본다면 미국 부동산 시장에 최근 들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낙관적인 국면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굉장히 양호하다. 미국 기업들의 순현금 비율 및 투자 여력 역시도 엄청나다. 반면에 미국의 문제는 미국 정부가 지닌 막대한 재정 적자다. 근데 그 미국이 부도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뭐 미국 부도나면 다 부도나는 거지 뭐. 그죠? 그리고 그나마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살려는 수요가 엄청났다는 거 우리는 봤다라는 거. 그러니까 미국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다. 다른 나라의 상태는 사실 더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이제 또 카드가 생긴 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소비를 또 돌릴 수 있고 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낮으니까 부동산을 이제 돌려서 경기를 또 돌릴 수도 있고 IT가 좀 죽으면 이럴 여력이 있는데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여력들이 점점 소진되고 있다는 거죠. 왜? 내수 소비를 견인할 만한 요인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제 수출이 줄어들면. 코로나19 특수가 끝나고 나서 수출이 줄면서 GDP가 우하향하면 그걸 메이크업하는 걸
내수 소비나 뭔가로 메꿔야 되는데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이니까 그러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을 쓰는 당국자의 입장에서도 누가 지금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미국이 훨씬 카드가 많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제조업이나 인프라 투자를 통한 부동산으로 경기를 더 부흥시켜 볼까라는 카드를 미국은 지난 한 10년 동안 아껴놨던 걸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국이나 한국은 이제 버블 국면인 부동산 경기를 잡지 못하면 중국은 이제 지금 체제 위협을 느끼고 있고 한국 역시도 가계부채 리스크를 느끼고 있어서 개인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카드가 진짜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위기 이후에 굉장히 단단해지고 좋아진 애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미국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도 이후에도. 아니 물론 국가의 뭐 주요 기업들 또 포진되어 있는 아주 좋은 하이엔드 애들 이런 애들 당연히 포진해놔야죠. 근데 주는 지금 어디다?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주는 미국이다. 절대로 중국이나 한국 시장 아니었다. 그 이전에도. 근데 계속해서 중국 시장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중국 애들의 주식이 밸류에이션이 싸다? 그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결론이 나버렸잖아요. 왜? 중국 정부가 규제해버리니까 세상에 삼성전자보다 2배, 3배 큰 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애들의 주가가 단 일주일 만에 30%, 40%씩 빠진다? 그러면 이걸 한국 시장에 대입해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일주일 만에 30%씩 빠진다? 코스피가 3,000이었던 게 일주일 만에 2,000포인트로 내려온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싼 건 싼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중국 시장에 대한 신뢰, 그다음 중국 당국의 규제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쌌던 걸 계속해서 미국에 비해서 중국 너무 싸지 않아? 또는 한국 시장에 있는 기업들 너무 싸지 않아? 미국 기업이랑 밸류에이션 비교하면? 이런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텐센트 같은 뭐 메타버스도 관련돼 있고 게임, 뭐 IT 워낙에 사업 확장 모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너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죠. 돈도 잘 벌고 그런 기업이 뭐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이런 하락이 나온다는 게 뭐 그게 중국 시장이니까 뭐 받아들여야겠죠. 얼마든지 홍콩 시장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죠? 홍콩이라는 나라에 대한 행동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것들이 그동안 그들의 밸류에이션을 디스카운트 해왔던 요인이다. 역시 미국의 자본주의와 미국 기업들의 반독점 규제나 이런 거와는 좀 양상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또 그런 걸 계속해서 경험을 통해서 축적하다 보니 중국 시장이나 신흥국 시장에 접근할 때 그런 리스크를 감안해서 들어가니까 그걸 단순히 싸다라고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다음. 그러면서 장기 성장 측면에서조차도 한국과 중국과 미국의 성장성에서 보면 추세가 미국은 아주 인구 증가율로 본 겁니다. 이거는 커브가 이제 완만해지면서 좋아지고 있는데 중국과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완벽한 노답 상황인 상태로 가고 있죠. 생산 가능 인구와 가처분 소득 인구가 계속해서 준다라는 건 그리고 출생률보다 출생률이 현격히 낮아지고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이런 건 또 사회 보장 시스템이 부족한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 위축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미국은 좀 다른 국면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여전히 아메리칸 드림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멕시칸이나 뭐 이런 쪽에 이민자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 IT 인재들을 빨아들이고 있고 이런 국면이 미국을 단순 출산율 자체도 낮지 않지만 미국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계속해서 지탱시켜 준다는 거죠. 근데 출산율은요, 뭐 그 책도 나오긴 했지만 절대로 정책으로 바꿀 수 없다잖아요.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고도화되면 이제 떨어지는 건 어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나? 이민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고도표를 안 넣었는데 전 세계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비중에서 반감한다라는 그 비율이 엄청납니다, 진짜. 그런데 중국 몽을 꿈꾸면서 들어가는 인재들 또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럼 중국은 이제 저 장기 성장 측면에서 꺾이는 인구 증가율 감소율로 갑자기 그래서 이제 이 세자녀 그 정책도 폐지하고 막 이제 애 낳으라고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갑자기. 돌이킬 수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미국이 출산율을 높이는 건 미국 자체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의 입지 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어떤 이미지 거기에서 이겼다라는 거죠, 이미. 어. 그러니까 그걸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장기 성장 측면에서도 유리하죠. 그래서 당연히 GDP 측면에서 중국한테 일시적으로 따라잡힐 수 있습니다. 아, 어차피 P 곱하기 Q면 Q가 뭐 압도적으로 뭐 차이 나는데 뭘. 근데 P를 다시 생각해 보면 결국에 미국이 다시 이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적으로 절대 미국을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죠.